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승부수를 던질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고 총 10개 가까운 부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개각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각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검찰 개혁 그리고 경제 살리기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구도로 검찰 개혁을 한층 더 철저하게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개각의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각의 시기나 대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구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에 달렸겠지요. 개각, 한자로는 고칠 개의 집 각자를 씁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서 신장 개업의 다름 아닌 혁신적인 내각의 면모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민심은 2년 연속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경찰, 검찰, 국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25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14,154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3.5%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이렇게 해서 무선 전화 80%, 유선 전화 20%를 병행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7시까지 함께 달려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어제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이 철거 후 바로 다시 천막을 쳤는데요. 행정 대집행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천막 철거 비용 문제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면서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낸다는 것일까요? 들어보시죠. 처음에 아무런 네. 절차 없이 들어왔던 것이고 아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집회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문화적인 이런 행사만 가능하도록 아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고 네. 절차적으로도 불법이었습니다. 예, 요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람도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 비용을 뭐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에 예예.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아닙니다. 겁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에 우리가 감류를 할 생각입니다. 아하, 의원이니까요. 월급 있고 다 재산이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끝까지 이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추인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에서 조건 없는 등원,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자 이런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서 저 같은 심정이라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황영철 한국당 의원도 당내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 민주당에게 취하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렇다면 당심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황영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 당행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예. 사실상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유감 표명은 있으셨으니까 예.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전처럼 강행 처리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확실한 담보가 이 문구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합의된 문구가 아닌 측면에서라도 이 이후에는 이 강행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합의하에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워딩을 통해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의원들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워딩을 통해서라도 나온다면. 근데 일각에서는 네. 이 문구 문제가 아니라 이 문구는 상당히 이미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한 건데 그것보다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의원과 보좌진 한 50여 명이 넘죠. 그걸 취하하는 부분이 합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게 결정적으로 당에서 의총에서 퇴짜를 맞은 이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네요. 예, 황영철 의원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르긴 해도 뼈아플 것입니다. 자기가 한 협상을 엎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죠. 네, 오늘 제1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검토설에 대해서 경질돼야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표적인 반시장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앉히더니 이번에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특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의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 정치는 꿈과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되고 있는 것,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테인데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그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현준 후보자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셋째, 지능적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상가의 변칙 상속 증여, 법인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들과 관련해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은 그렇다면 일본과 외교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답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한 말입니다. 공방 들어보시죠.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없죠, 지금. 네? 지금 이게 한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거의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 치킨 게임.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거면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장관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신문 일면톱 제목거리예요, 이거. 예, 그만큼 상황 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본 외교 당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치킨 게임 마주오는 기차의 상황 이외에는 전혀 다른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자유한국당 유정복 의원이 질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기준 의원으로 정정합니다.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듣고 오겠습니다. (9903번) 쓰시는 분, 패스트트랙 독재라면, 패스트트랙이 독재라면 그걸 만들었던 정당은 독재 정당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STEL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정치가 꿈과 상상력이라고, 정치는 현실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민재님, 이 정진석 의원, 한국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을 갖고 문제 삼았죠.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이중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5시 20분 됐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은 판교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고 있어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도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광암터널에서 상일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강일에서 상일, 광암터널 일대와 송파 부근에서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정체를 시작으로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고 기흥 동탄 일대에서는 작업 여파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방면은 대동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있었고요. 여파로 물금 나들목부터 대동까지 4km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붉은 수돗물 노후 상수도관을 올해 안에 긴급 교체하기로 하는 등 붉은 수돗물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일까요?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염형철 공동대표 연결했습니다. 염형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염형철 대표님, 제가 알고 있는 그 환경운동가 염형철 대표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예.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명이인인가 해서요. 예. 자,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발생한 이 인천을 넘어서 서울 또 경기도 안산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대표님, 그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수돗물은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잖아요. 네네. 근데 관로 안에 물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그 안에 녹도 생기고 또 물때도 생기고 이제 이런 뭐 이물질들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과 안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수돗물 방향을 거꾸로 갑자기 이제 흐르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휩쓸려 나온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녹물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왔던 것이 수도관의 맨 관로의 끄트머리 정도쯤 가면은 물이 비교적 좀 정체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쌓여 있던 것이 이제 어느 수준을 넘으니까 이번에 이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원인이 다르군요. 그럼요.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뭐 신고되는 민원 중에서는 관로와 상관이 없이 가정 내에서의 어떤 잘못 관리된 뭐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퍼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수돗물 그 보낼 당시의 물은 깨끗하겠죠? 기본적으로 정수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천으로부터 수돗물을 취수해서 그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보내고 정수장에서 이제 수돗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기본적으로 깨끗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트병으로 혹시 아리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나가는 수돗물을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물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 가정에 도달할 때까지 이 관로, 수도 관로 여기서 이제 사실 사달이 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주기적으로 좀 청소도 해주고 또 관로도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못한 건지 그게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업무가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도 못 받았고 또 지자체장이나 정책에서도 주요하게 관심의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땅 속에 묻혀 있고 평상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한직이라고 인식이 되고 특히 관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설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걸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인천 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관리하는 것을 실패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실패한다거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켜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열흘이 지난 때까지도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관리에 대한 역량이 매우 떨어져 있다. 그 속에서 지금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자체의 책임이 있었던 거네요. 한마디로. 뭐가요? 지자체의 책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이건 지자체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특히 오늘 이제 시장님도 2시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관로를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평상시 관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느닷없이 관로를 교체하는 걸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양치를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이빨이 다 썩은 다음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같은 식인 거예요. 이것은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은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던데 정말 이건 그 기본 어떤 도시 문명의 기본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책임과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노후 상수도 관로를 바꾸는 거 말고 대안이 또 있습니까? 아니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이 상수도 관로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교체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우리나라가 않다. 전국적으로 20만 9천 킬로의 수도 관거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년 된 년은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매년 10,000킬로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20번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을 갈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도 수조 원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가 한 거니까 갈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관이 그리고 20년 쓰면 갑자기 못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마가 수도를 맨 먼저 사용했는데 거기는 2000년 동안 지금 사용하는 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20년마다 갈자라는 것은 평상시에 지금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관로 좀 갈아줄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 주민 불편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관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문내동 지금 사고가 나고서 지금 19일 날이니까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관로 안에 있는 녹을 빼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빼내는 시설이 아예 관로에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빼내는 방식이 기껏 관로 주변에 있는 그 소화전 같은 데에서 빼내고 있단 말입니다. 소화전은 그 소방수를 그 빼내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로 안에 쌓인 녹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로를 관리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이 시설을 했다는 거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술도 거의 없고 이번에 물을 빨리 빼봅시다라고 했더니 물을 뺐을 때 그 물을 보낼 하수 관거나 이런 것도 그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비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뺐다라는 거죠. 전국 수도 관로가 어디 어떻게 묻혀 있는지 이게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일부는 그거조차도 파악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래된 관로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형이 바뀌거나 뭐 도시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관리하기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등이 있지 않고요. 특히나 지금
그 수도 쪽은 그 관리 인력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집중적으로 퇴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그래서 젊은 인력들은 또 그런 업무에 3D 대해서 업종이라고 하죠.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라서 인천이나 서울의 사고가 이렇게 크게 터진 것도 그런 관로에 대해서 익숙하게 평상시에 그 어떤 조정해왔던 그런 경험이나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댔거든요. 지난 겨울에 그 고향 백석동에서 온수관로가 터졌을 때 그때 나온 말이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묻혔는지 모르니 뭐 청소라든지 청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구체적인 그 플랜과 그 플랜을 세워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염영철 대표님 말씀은 관로를 가는 걸로 대안을 삼지 말고 청소를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청소 인력과 청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체계를 잘 정비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으로 여러 편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수도가 사실은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걸 마치 노후 관계 한계 문제로 몰아가고 노후 관계 고치겠으니까 이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면 왜 해결이 안 됐겠어요. 도리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기도 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진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시에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도 저는 너무 서두르고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의 염영철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은 오늘 어디 나가 있을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장마전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장마전선 옆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여기가 어딜까요? 많이 컸습니다. 의외로. 자, 이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전선은 오늘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도착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낮부터는 경기 남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벌써 이거 속도가 대단히 빠르군요. 5G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북상하는 바람에 저도 장마전선을 따라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남들보다 2배 더 빠르게 뛰었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그 장마비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장마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기문입니다. 올해 장마 한마디로 시작은 늦고 기간은 짧고입니다. 네, 당분간 장마가 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근 미세먼지 좋음, 아주 좋음, 매우 좋음이겠지요. 반갑다 장마야, 어서와, 웰컴, 컴온. 네, 반기문 위원장님 회춘하셨군요.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지각장마 시작. 지각국회는 언제 시작하려나?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정개특위라고 하죠. 오늘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건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나눠져 있는데 정개특위가 선거법이고요. 사개특위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정개특위 현재 한국당이 참가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불발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이 합의를 위해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가 합의만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박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은 민주당하고 한국당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 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만 참석하더라도 네. 이 모든 세 정당이 찬성하면 이제 표결이 의결이 됩니다. 네. 다만 그러나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야 정국이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될 것이다라는 안 좋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은 한국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들어올 포인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사실 굉장히 한국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스스로도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김수빈 평론가가 자유한국당 사정을 또 들여다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건 없는 백지 등원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조경태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경제도 지금 폭망이고 안보도 실종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4당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 경제 현실 때문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조건 없는 등원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예.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차라리 백지로 들어가자는 다른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라면서 의원총회에 있었던 발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건부 등원을 하느니 당당하게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자 이런 취지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상규 의원 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여 의원의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에서 안건을 의결을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넘어옵니다. 예. 예.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상규 의원이 이 법안들을 반려하겠다. 다시 상임위로 회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게 국회법에서 법사위는 사실 그 체계라든지 법체계라든지 자구수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상임위인데 그 상부기관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마치 상원의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상임위나 특위로 다시 이걸 반려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법사위에서 안 받으면은 뭐 또 시간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은 법사위에서 90일 정도 계류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게 돼 있고 그리고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안들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뭐 새롭게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90일 안에 체계 수정이라든지 자구 수정이라든지 걸 포함해서 그냥 90일 만에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공수처법이랑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들은 굉장히 빠르게 통과될 수도 있다. 네. 예, 그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민정수석인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는 여성 총리가 중용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후보군으로는 김현미 국토부 현 장관과 유은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론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개각 후에는 아마 현재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장관, 박상기 그리고 박능후 김현미 장관 등이 아마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리의 김용민 발탁설 이런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부하려고 거부해서 저는 KBS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자리에 제가 몇 자리 봐놨어요. 아, 그래요? 예. 안타깝네요. 국회 인사청문회 나오시면 굉장히 진풍경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정치인들 중에 뼈를 묻겠다 이런 쓰는 표현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저도 낙선하고 다 대표에 뼈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타 대표의 몇 자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의원직을 상실하셨던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전 의원도 뼈를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정치적 생명이 보통 짧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김용민 씨가
총리 후보자로 국회에 가시면 굉장히 진풍경이 벌어질 것 같고 요거 하나가 생각이 나요. 막 어떤 의원이 공세를 퍼부으면 거꾸로 그 의원분한테 사퇴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네,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 동의하는 부결! 반대 300표! 예. 네. 내가 총리하는 게 좋을 텐데 김수민 라이브가 그러면 이거 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애국자예요. 네, 나라가 잘 돼야 김수민 라이브도 있는 겁니다. 예, 애국자입니다. 네. 애국당에 입당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이런 개각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다라고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렇게 내다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만약에 진짜로 된다면 조국 수석은 이제 출마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이 마당에 장관 되는데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은 그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조국 수석은 그동안 줄기차게 총선 출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현이 되는 셈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근데 사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동의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진 않겠죠. 그 어떤 후보자도. 김현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의원이 이런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인 2018년 12월 한국경영자 총협회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경총 부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 바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은 곧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들어와서 청문회 했네요. 네, 여기 아마 필요한 부분만 이제 들어와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선별적 등원. 보편적 등원이 아니라 선별적 등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청문회 자리에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수민 평론가. 네, 최근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설이 나오면서 그의 체납 재산이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2,225억 원. 굉장히 많은 부동의 체납 리스트 1위를 유지해온 정 전 회장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그 대응에 대해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또 밝혔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지방청의 체납 추적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정규 조직화를 통해서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악의적인 체납 강력 대응하겠다. 실천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천을 한다면 이것도 진풍경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세수가 부족해서 요즘 더 짜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걷는 거 한 2% 정도다라고 김현준 후보자가 대답을 하면서 일단은 부인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세수가 모자란 편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전 정부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른 수건 짜내듯이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곧 청문회가 있을 텐데 윤석열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 각하를 냈군요. 검찰이요.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 년 전 지청장 근무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2008년입니다. 네. 의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라며 A씨가 낸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과 동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논란이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이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하나의 의혹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역시 후보자의 역할이자 의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국적의 2살 여자아이 발레리아가 그의 아버지인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의 시신과 함께 발견이 된 거죠. 네.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는데 텍사스주로 불법 입국을 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끝내 익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건은 사실 2015년 9월에 있었던 쿠르디 사진을 연상케 합니다. 쿠르디라는 당시에 이제 난민 남자아이 이가 이제 익사를 한 채 그렇게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어린이 나이에 그 제 아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주 뭐 정말 뭐랄까요? 충격과 슬픔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난민 정책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발레리아 부녀의 사진 역시 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저 벽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입국하려다가 익사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아버지는 26살. 예. 그 어린이는 2살. 네. 아, 참.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서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G20이 곧 열리는데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 역시 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큰 해석은 저는 아무래도 일본이 곧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한국과의 지금처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현재 자민당에게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현 정상회담 역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다만 약식으로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히 냉각기는 아니다라는 전망도 예측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제징용 노역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소송인데요. 1차 소송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렇게 배상을 청구를 할 때에 이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다. 그럼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단 한 명이 승소를 하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시민들,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법 체계가 달라서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1심이 아니라 1차 소송의 판결이 자동으로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차례차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미 1차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경향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이번 2차 소송에 승소를 하신 분들은 이제 1심에서 이미 1억 원 1인당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2심에서 똑같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재판에서 선고에 앞서서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망하신 분들이 세상에. 되었고요. 유족들이 그 승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 그분들의 손을 우리 대법원이 들어주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일 외교 관계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 나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 점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핫소리에서도 정진석 의원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1035번 쓰시는 분. 일본이 반발하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대응한다고 하니까 대응한다고 또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예. 아니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보복을 가면 우리가 대응해야지. 그럼 뭐 가만히 있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됩니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8144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이 이젠 대놓고 일본을 두둔하고 있군요. 이중대 한국 지부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가?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예, 자유한국당 일본 정당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이런 또 시각도 있네요. 네. 다음 소식.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민사소송 결과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사실상 정부의 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돌려받는 재산의 그 땅 면적이 4제곱미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광활한 땅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그 법률이 만들어질 때에 친일파의 범주를 정하면서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자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해승 친일파의 그 후손들은 그냥 자귀는 왕실의 일원이라서 받은 것뿐이고 한일 합병의 공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뺏길 뻔하다가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법도 개정하고 또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전에 어떤 소급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그동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사실상 패소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당에 이제 간판을 바꿔 다니는 게 우리 공화당인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천막 철거 비용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어요. 네, KBS 일라디오 김경래 최강 시사에 출연해서 이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행정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경찰 인력 등의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할 생각이다라는 강력한 의견도 남겼는데요. 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해서 약 2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 폭력이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우리 공화당 측에서 세월호 유가족 천막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월호 천막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으로 시설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광화문의 그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도 용인했던 그런 시설이었다. 네, 이게 만약에 똑같은 정권이었다라면은 뭐 같은 정권이 다르게 판단한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정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어제 그 민해 한수에서 그렇게 그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천막을 치워봐야. 다시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적이 진짜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은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더 이제 농성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면 성공한 것이다. 그 만약에 박원순 시장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만약에 진짜 해산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면 박 시장이. 근데 일단 이렇게 일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행정대집행에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한쪽에는 적용이 되고 한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된 이상은 2차 대집행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또 설치하면 어떡합니까? 또 철거해야죠. 또 철거하고. 하여간 뭐 철거할 때마다 이제 비용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 쪽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셉니다. 지난달 11일 익산시가 후원해서 열렸던 다문화 가족 체육 행사 때에
시장의 발언이 발단이 되는데요. 이때 정헌율 시장이 다문화 가정 관계자들 앞에서 과학적으로 잡종이 강세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고요.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튀기들이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 한 말이다라고 한술 더 뜨는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소환제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에도 청원이 또 올라오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는 덕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덕담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떤 제품이 하이브리드가 좋다 혹은 어떤 음악이 크로스오버 음악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될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잡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다른 한편으로 순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분법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단어인 튀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 오히려 입을 떼면 뗄수록 해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더 화를 내게 되는 이런 사건을 부채질한 거죠. 익산시가 우리나라 첫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았고 전라북도에서 결혼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 이런 익산시에 적합한 시장인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민의 한수로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거부가 오히려 의결을 더 앞당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이 쇼트트랙 되겠다로 줄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 씨. 마지막으로 쇼트트랙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악의 없이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선수촌에서 다 집단 퇴출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늘 장난으로 죽어왔다. 라고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이 진천 선수촌에서 쫓겨난 일을 두고 말씀하셨네요. 네, 김수민, 오창석 두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칩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